서해상에 눈구름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해 5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눈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한두 시간 안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서해 5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조금 전 밤 9시를 기준으로 서해 5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북극 소용돌이가 한반도로 다가오면서 서해상의 구름대가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한두 시간 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서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점차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예비특보가 대설주의보로 바뀌는 지역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여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고 서쪽 내륙과 해안가, 제주도에도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상에서도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는 최대 15cm, 강원 산간 등 동쪽 지역에도 많게는 4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에서 5cm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풍급 돌풍이 불겠고 일부 해상에서는 용오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구름의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다소 느려 이 눈은 내일 오후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밤사이에 많은 눈 예고도 있어서 내일 아침 출근길 걱정인데요. 주의할 점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기온이 낮아서 눈이 바로 녹지 않고 쌓이면서 금방 얼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아침에도 전국적으로 영하권 기온과 함께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걸로 보이는데요. 출근길에는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눈이 약해지더라도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 걸로 보여서 우산이 날아가거나 야외 시설물의 붕괴 사고에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이 평결 절차가 임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3주째 매일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중대성, 탄핵 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논의해온 겁니다. YTN의 헌법재판소 취재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고일자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던 평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주요 쟁점별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달리 평결은 단 한 차례 진행되는데 이때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선고 시점도 함께 논의한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곧바로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평결이 진행될 경우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이 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기일이 2, 3일 전 통지된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쯤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대통령 탄핵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평결 절차가 끝난 이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미리 써둔 뒤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또 전원 일치 판결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평결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아직 평결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계속해서 김영수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엿새 빠른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렀지만 선고일조차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 총리 사건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각하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평결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탄핵 사유가 계엄 선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데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될 거라는 분석이 배경에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 심판은 엄연히 다른 사건인 만큼 연동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 중요도를 따져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한다면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는 각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내놨는데 서로를 향해서 진정성이 없다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탄핵안이 8차례 기각되는 동안 야당이 승복한 적 있냐고 되물었고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판결부터 따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여당 지도부는 연이은 탄핵 기각을 고리로 야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당이 추진한 탄핵 소추안 8건이 잇따라 기각될 동안 승복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승복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꼽으며 헌법재판소 결론뿐 아니라 자신의 재판 결과에도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지도부가 승복을 강조하는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직무 복귀를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면서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행보를 이중적이라고 보고 헌재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과 공격부터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인데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사람은 윤 대통령인 만큼 자신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헌재를 향해선 월요일이 가기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해 혼란을 종식해달라고 요청했고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도부행진과 시국선언문 발표 등 장외투쟁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양측이 한자리에서 초당적인 메시지를 발표해 혼란을 끝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들이 뜻을 모았던 2017년 사례를 참고하자는 건데 더 극심해진 갈등 양상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선고 당일 휴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은 채 농성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정문 건너편에 모인 지지자들은 생수에 식량까지 준비하며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헌재 인근을 봉쇄하다시피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 골목 깊은 곳까지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차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담장에는 철조망과 경찰 펜스까지 설치됐는데 마치 요새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집회로 일대가 혼잡해지면서 이미 휴업에 들어간 상점도 보이는데
어렵게 장사를 이어가는 상인들도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지금 동네 분위기가 이래서 지금 많이들 오시기를 꺼려하시고 계시고요. 영업하는데 매출에 많은 감소가 지금 주말이나 이럴 때는 밖에서 막 진짜 욕소리도 많이 들리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경찰은 일대 상점에 길거리에 내놓은 입간판과 화분 등 자칫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치워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상인들은 흥분한 시위대로 인해 선고일에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업은 당연히 못할 것 같고요. 나와서 셔터를 내리고서라도 이 건물에서는 좀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3호선 안국역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시작으로 일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폐쇄되는데 역산의 물품 보관함의 신규 이용도 제한됩니다.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수거 조치하는 등 헌재 일대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대비가 한창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첫 공판 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을 장악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 기능을 없애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인과 경찰 5천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다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소가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국회와 선관위에 군과 경찰 투입을 지시했던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계엄 사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직접 발언에 나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선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몇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보고에 그때 돼야 체포가 이뤄지겠구나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가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말하기는 했다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황급히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계엄회동 참가자인 김 전 대령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김 전 장관과 입장을 같이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차례 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사건도 준비 절차가 끝난 뒤 병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내란 재판 심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잇따라 영장을 반려한 건 부적절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권고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의 경우 4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3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겁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서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경찰 요청으로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검찰에 권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신병 확보를 시도해볼 만한 여건이 마련된 건데 경찰은 열흘 넘게 재신청 시점을 고심해왔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경호처 강경파와 증거인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동시에 김 차장 등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는데 예상과 달리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더는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안 수사를 벌여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는데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거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된 걸 두고 정치권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가져온 외교 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국정 장악이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민간국가 지정의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일각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실성 없이 핵무장을 선동한 데 이어 동맹국의 말 한마디 없이 계엄을 선포해 굳건했던 한미동맹에 금이 갔단 겁니다.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지난 1월 민감국가 지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건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는 것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친중 반미 노선인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민감국가 지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거론하며 만약 이 대표가 집권하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누가 언제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를 막을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기각해야 한다고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도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린 내탓 공방 속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측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 석방 이후 주춤하던 여권 내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주요 인사를 만나거나 책을 출간하며 다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담을 예고했는데 경제정책 행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의 북콘서트 이후 일주일 만에 공식 일정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종교계 인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탄핵 전국 책임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쓴소리에 많이 배우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통합 행보를 보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불안하고 힘든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그리고 치유의 정신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안철수 의원도 역시 여당이 하나가 돼야 함을 부각했습니다. 지금 사실 국론이 굉장히 분열되고 전국이 혼란해서 정말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종교계나 전직 대통령 예방은 당내 기반을 다지고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대통령 석방 이후 주춤하던 잠룡들의 행보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는 24일을 저서 출간일로 정했는데 그때쯤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거란 판단도 깔린 거로 풀이됩니다.
반면 명시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잠재적 후보들은 일정을 최소화하며 움직임을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본연 직수행에 일단 집중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책 출간 일정을 언제일지 모를 선고 이후로 일단 미뤘습니다. 연일 중도와 실용 노선을 띄우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준비된 미래 지도자 이미지로 만드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처음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 데 이어 오는 주말엔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교수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대담을 예고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내놓은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민생 의제를 두고 전세값 폭등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거란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잠재적 여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에 밉보일까 몸을 낮추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며 명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 보이는 이재명 대표는 공약에 가까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락가락 행보에 조급함이 느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연락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홍 시장은 대국민 사과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 씨 휴대전화에 목소리나 카톡 한 글자도 없을 거라고 주장하던 홍 시장 주장과 달리 명 씨와 주고받은 대화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2021년 12월 명 씨가 생신 축하드린다고 하자 홍 시장이 땡큐라고 답하는 등 두 사람은 2023년 7월까지 연락을 이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례적인 답장이 죄가 되냐면서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 씨를 알지만 그런 사기꾼을 곁에 둔 일이 없다면서 카카오톡이 오면 누구라도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라고 썼습니다. 또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다면 정계를 은퇴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평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리무중이다. 정말 오리밖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근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훨씬 짧을 것이라고 민주당 측 인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 예측을 뒤집고 도대체 언제 결정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리무중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 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현실적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선법 2차 선고가 있은 이후인 3월 28일경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언제가 될지 모른다. 다만 옛날에 예수님은 새로 올 때 도둑같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달 가까이 심리를 했고 그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엘리트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사한 판례를 비롯해서 아주 깊숙한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연구는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어떤 합의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에도 선고일로부터 이틀 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내일 통지가 되고 모레 글피 정도에 선고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흔적을 지금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 이후 오늘이 20일째잖아요. 네네. 20일째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선고 날짜가 지정되지 않는 건 그럼 뭐라고
일단 저는 큰 흐름은 정해졌고 이제 최종 발표 판결을 선고하는 건 일단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제일 지금 고민하는 거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아마도 어느 쪽으로 이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이게 만장이 전원일치로 가는 것이 국민 통합에 아마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상당히 그 만장일치 쪽으로 몰아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됐으면 일단 그 결정문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어떤 형태로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대 진영의 반응, 지지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겠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쯤 이미 큰 흐름, 기각, 인용 여부는 판결이 됐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강론적인 부분을 조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금주 말쯤, 과거 예로 들면 이번 주 금요일쯤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한 주 더 가더라도 뭐 별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3월 아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사뭇 그 원장님과 평가가 다릅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실무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 한마디로 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큰 것은 법적 측면이죠.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3분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도 노. 그리고 증인신문 하는데도 15분, 30분, 30분, 15분, 15분 해서 초식에 갖다 놓고 했는 한마디로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KTX급 졸속 심리를 했는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실 확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벌어진 것이죠. 특히 지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에서 그 구속영장을 실질적으로 취소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구속기간이 경과된 뒤에 구속됐다는 점. 두 번째가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에 관한 관할이 없다는 점. 이 두 개.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법조인들이 해석하기에 관할이 없는 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모든 증거는 위법성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죄로 쓰려고 어떤 그 탄핵의 증거를 쓰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인 것이고 더불어서 실제로 그 조사했는 7만 쪽 증거와 달리 실제 16명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나와서 했던 증언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증언과는 사뭇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충실히 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사실은 뒤죽박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탁월한 법률가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 종결하고 판결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청이 아니고 오히려 직권으로 변론 제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률가로서 사건을 하다 보면 재판을 다 마치고 선고하기 전에 제기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처럼 사실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그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결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님 안에서 사실관계가 뭐냐 이게 그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의견을 넘어가는 그 평의하는 절차로 넘어가는 기가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할 가능성이라면 이거는 뭐 상당히 늦어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가오는 4월 16일입니까 18일입니까? 지금 문영배 재판관님과 그 이미선 재판관님의 4월 18일이요? 그게 이제 임기가 다 되는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님 지금 후보자인데 그걸 임명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리무중이라고 있는 거예요. 빠르면은 내일 모레도 될 수 있지만 아니면은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건 지금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일반 재판인 경우는 작은 미시적인 절차라든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헌재는 아시다시피 위헌 여부 그리고 중대성 이 두 가지만 보면 판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 여부의 헌법 불법성 그리고 중대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절차적인 문제를 이제 많이 제기하는 쪽이 있고 워낙 반대와 찬성을 극렬하게 어떤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이런 절차적 문제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어떤 국민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이런 강론적인 부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큰 총론적인 부분은 이미 충분히 이 판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집약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미 뭐 그런 부분까지 이제 헌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고심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를 기준으로 서울 등 경기 서부 그리고 충남 북서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의 이 대설주의보 기록은요. 기상청에서 대설특보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이 서울 등 수도권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과 해안에서 돌풍과 우박 등 특이 기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예. 3월 중순인데 한겨울처럼 굉장히 요란한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설주의보 소식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네. 탄핵 선고가 임박해서 이제 이렇게 긴장도 좀 커지고 평일에도 이 찬반 집회가 점점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경찰도 뭐 당연히 만반을 준비하고 있고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안국역 같은 지하철 역사에 보면 폐쇄 공고문까지 붙었습니다. 당일 시위가 정말 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좀 대비하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막 많이 격화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격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경찰이 대비하는 것은 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경찰 국가로서의 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 5만 명이 넘는 경찰 그리고 물리력이 있고 거기다가 정보경찰까지 지금 다 흡수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포 지금 비상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진돗개 하나 쉽게 말하면은 비상계엄 직전까지 갈 정도의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있을 때에 발휘하는 것으로서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절차를 할 때에도 3,500명이나 되는 그 경력을 동원했는데 그때도 을호 어떻게 보면 경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면서 모든 어떤 경찰력을 다 동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법조인으로서 오히려 우려가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명박산성이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둘러싸고 더불어서 이 캡사이신을 들었는 그 물대포를 쏘고 거기다가 3단봉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야나 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나친 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가 좀 의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가포까지 가면서 모든 어떤 경찰 병력을 100%다 한 지역에 모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부지법 뭐 폭동 사태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좀 충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앞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4명.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4명이 죽었고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도 지금 내일 모레 다가올 어떻게 보면 헌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금 160여 명 정도가 현재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점검했을 때는 경찰만 해서 120명이 부상을 당했고 1명이 죽고 시위대는 700명이 체포당하고 4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지금 경찰들이 보안, 경호, 이 만질 안전을 기하고 있는 게 헌재 선고 당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타 지역, 이를테면 여의도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충돌과 과거에 있었던 어떤 투신 자살이라든지 분신이라든지 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이후라든지 당분간 전체적으로 경찰력을 좀 총동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저는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경찰 대비와 관련해서 경찰이 뭐 상상 이상의 것까지 대비하고 소설 같은 상황까지 이제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요. 서로를 향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8패 탄핵 선거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거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법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입니다.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국민의 갈등, 헌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이 마지막 한 점 양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양당 모두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승복에 대한 의지는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는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국어사전에 승복이라는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승복, 첫 번째가 납득하여 따르다, 두 번째가 죄를 스스로 고백하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납득하여 따르다는 쪽이 있습니다만 승복이란 것은 죄를 부인하는 사람한테 너 자백해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그 민주당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입으로 승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른바 입법농단, 예산농단, 탄핵농단, 특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19차례나 지금 그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장동, 백현동, 성남 SK 사업과 관련해서 수사하는 상당히 많은 지위에 있는 검사들을 다 모조리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4대 0으로 지난주에 다 복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법원인 사법기관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항소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헌법재판소는 단심으로 된 것 법조인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에 잘 지켜졌을 때 거기에 저절로 승복이 됩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승복이란 말이 쉽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시가 갖다 놓고 지금 입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승복을 하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 어떤 이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재판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결과와 이유를 봐야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승복을 하라라고 여야에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과 국민들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승복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권성동, 이재명 두 대표가 사실 승복 발언은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가지고 미흡하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국회의장 앞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승복 협약 내지는 승복 선언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전략적으로라도 먼저 어느 쪽 당이나 누군가가 먼저 강력하게 승복 메시지를 던지는 쪽이 저는 오히려 발표 헌재 결과 이후로 되는 중도층의 흡수라든지 혹은 대선 과정에서 대선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도 오히려 중도층 흡수하는 데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민들 앞에서 확고하고도 명백한 저는 승복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 그렇지 스스로. 여야 정당이 무슨 협약을 쓴다 하더라도 저는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4개월째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아주 분노에 차서 광화문 여의도로 온 국민들을 지금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찌됐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광장을 해서 국민의 고통 나온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고 뭐 지지층을 향해서는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죠. 다만
헌재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여러분 이 헌재 결과는 국민의 여론으로 알고 승복을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대통령들의 어떤 멋진 모습일 수 있고 국민들은 저는 그나마 저는 박수 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실보다 득이 더 훨씬 많다. 승복선을 했을 경우. 네, 그러니까 여야 기자회견보다 더 효과적인 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승복을 네. 약속하는 거다 예, 이런 얘기 당연히. 하셨는데 또 당장 대리인단도 이게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뭐 석동현 변호사는 당연히 승복할 거라고 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윤곽근 변호사는 결과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데 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대리인단 입장도 통일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까지 이른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법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77쪽에 이르는 내용을 정말 상당히 감동 있게 최후 변론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평소 성정을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지난번에 체포하러 그렇게 무자비하게 들어왔을 때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지금 그 젊은 경호원들이 결사옹위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청년 경찰도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청년 경호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치면 안 된다. 내가 나가겠다 했던 그 결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종적인 대통령 결정이 나면은 그것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각하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하이브리드 전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것 그것만 해도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이번에 어떤 결단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맥락에 비춰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그와 같은 얘기를 밝힐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분명히 짧게 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언론제 변론 초기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솔직히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불안감이.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강조를 하는 건데 헌재 변론 과정에서 순순히 처음부터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불응했어요. 여러 번. 그다음에 검찰 수사 불응했고 그다음에 공수처 역시 불응했고 모든 게 절차 따지면서 그다음 불응하고 거기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쪽지라든지 편지라든지 대국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다 국민들의 상당히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선동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과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의 대통령이 반드시 승복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단심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전무하는 거죠. 완벽하게 없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실제로 직무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탄핵 인용되면 바로 대성국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는 민간인 신분이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선을 깨끗하게 이른바 쿨하게 해주면은 정말 국민들도 마음을 많이 갈아칠 수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박수도 받을 수 있다. 법조인으로 제가 좀 법률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 탄핵 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 그 질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그 재심 가능성을 저는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반응을 하지 어떻게 보면 반발하지 않고 그 본인들 지지층을 다독이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해서 사실은 축하 메시지를 던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이 인용됐을 때 추후에 재심 가능성이 없을까? 아까 어떻게 했었죠? 지난번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탄핵 구속 취소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상태에서 구속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이 없는 곳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항소 상고를 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재심을 통해서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 그 부분인데요. 재판부 구성이 잘못하면은
위법이기 때문에 재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하게 지금 그 마은혁 재판장에 대해서 임명을 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된 이후에 뭐 변론 재개도 없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찬성을 하는 식으로 해서 탄핵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재판관 구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도 지난번에 체포하면서 불법의 어떤 체포 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법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단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비난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아니 이거 잠깐 말씀 드리면 만약에 짧게요. 이게 윤석열 쪽에서 헌재 재심 얘기가 나와버린다면 그거는 헌재 최종 판결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 불복할 의향이 있다라는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나 다름없게 되고 더 저희가 걱정한 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의 열성 지지층은 그야말로 투쟁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려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현재 재심 얘기 나오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야가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걸 두고 서로 또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녹취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뭐 여당은 민주당 탓하고 또 민주당은 여당 탓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에서 뭐 전해드리기도 했지만요. 정책 문제가 아니고 이 안보상의 문제였다 뭐 이런 발표가 조금 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내탓 공방이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문제가 아니고 안보 문제다. 탄핵 문제가 아니고 친북, 친중, 종북 문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던 것이 민주당이 1차 탄핵안 7개 사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탄핵 소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히 그 당시에 그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 쪽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2차 탄핵안에서 다른 것은 거의 그대로 두고 이 안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민간 국가 리스트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동맹으로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원인이 뭔지는 그 맥락을 통해서도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치 문제가 아니고 외교, 군사, 안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그걸 고리로 해서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해서 친북, 친중, 친러의 기본적인 어떤 균형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 결과가 지금 얘기했던 정말 이 에너지부에서의 어떤 안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민간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상과 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듣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민간 국가로 지정했는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이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한국 연구원들이 이 산하연구소 등의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이 됐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인이 뭔지부터 좀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여야가 서로 니탓 공방을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핵
무장 발언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여당이 주장하는가요? 친중 반미 발언 이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민감 국가라고 지정된 시점이 1월 초입니다. 네. 거기다 누가 했느냐면은 트럼프 정부보다는 우리가 가까웠던 바이든 정부가 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가까운 우리 동맹 국가였던 미국이 우리에게 민감 국가로까지 지정을 해 버렸나? 뭐가 있습니까? 그럼 12월 3일 날 계엄 사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코. 그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경제 통상이나 기술 협력 문제에서 한국에 상당히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민감 국가를 제정한 것은 12월 3일 계엄 사태 비상사태에서는 그 외에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문제를 지적하면 지금 이 민감국가 제정이 1월 초에 제정을 했고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근데 지금 3월 중순인데 2달 이상 3개월 정도까지 우리 외교부라는 우리 정부는 몰랐는지 쉬쉬했는지 이 부분이 대단히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파악을 해서 지금 오늘 조금 전에 파악을 해서 이를테면 외교 문제가 아니라 뭐 보안 문제다, 기술적인 문제다,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미국의 해명이 아니고 우리 정부 외교 측의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어떤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감 국가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줬는지는 아직 미국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아, 미국 측이 외교부에 설명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사실 지금 확인해본 그 연합뉴스 확인 결과는 1994년, 90년대 초반에도 우리나라가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민감 국가의 리스트에 올라갔다가 빠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도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 이슈가 아니고 안보 이슈, 그리고 또 외교 이슈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 쪽은 계속 이것이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큰 실책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오비락처럼 됐다라고 하지만 그 맥락상 이전에 있었던 전례상 봤을 때는 결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연구원들이 가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충성스러운 마음에 애국심에 좋은 어떤 그 기밀 자료 같은 걸 한국으로 가지고 오거나 그런 문제를 이렇게 그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외교 안보의 문제인 것이지 국내 정치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침사봉대라는 그런 입장이죠. 네. 아니 그럼 그럼 이 계엄 사태와 안보 문제에 상당히 위험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에너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감국가를 지정을 했는데 에너지 문제가 다루는 게 세 개 아닙니까? 핵 문제 다루는 거, 안보 문제 다루는 거, AI 문제 다루는 건데 이 핵이라든지 안보 문제 가장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 선포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외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일단은 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설명하기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일단 설명을 했고 좀 더 추가적인 것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국회 차원의 어떤 대비책이 좀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보수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뭐 핵 잠재력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래서 이 차기 대선 주자들 뭐 소위 여권 잠룡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핵 무장론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이른바 밀리터리 덕후, 밀떡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 무기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정도의 어떤 핵 개발과 관련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얘기하고 있는 그 핵무장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사실 상당 부분 외교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지난 정부에서 북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상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허언으로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DMZ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같이 끼려다가 제지당한 그런 모습이 아주 상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와가지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그 핵 무장 국가라고 지금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미국의 핵 우산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의문에서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정부, 나아가 국민의힘의 전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의 이와 같은 어떤 일본 수준의 어떤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핵 추진 잠수함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그 핵 관련된 협정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카드가 아닌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안보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여권 잠룡들은 잠깐 뭐 휴지기를 가졌다가 지금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나 둘씩 이제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한 전 대표를 오늘도 비판을 한 식이 됐습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안 했지만 친한계 박정훈 의원과 이제 설전을 벌였었는데요.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인간 말종이라서 더 이상 거론하기 싫다. 뭐 이런 식이었죠. 박정훈 의원이 후배를 너무 거칠게 비방한다. 노욕이다라는 이제 단어까지 썼고요. 홍 시장이 배신자 앞잡이이고 다음에는 퇴출될 것이다. 이제 박정훈 의원을 향해서 그랬고요. 자, 이런 설전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원장님?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아무리 탄핵 인용 가능성,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 현재 최종 판결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여권의 내부 주자들이 다투는 모습은 사실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홍준표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감정 싸움인데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은 지금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부분이고 중진 중에 중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개파 갈등으로 번지느냐? 예, 근데 뭐, 지금 인간 말종이란 말을 표현을 썼으면 어떤 형태로 저 부분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사실은. 적절찮고 본인에게도 사실 별로 득될 게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또 초선 의원이 한동훈 의원 계열로 이제 분류가 되는 박정훈 의원이 아주 세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징글징글하다 말이다. 그리고 노욕이고 그래서 정치에서 물러날 때라고 아주 어떻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저런 대권 주자, 유력 주자와 어떤 또 다른 대권 유력 주자의 어떤 계보 의원이랄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부분들은 절대 당사자 본인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국민힘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헌재가 결정 나기 전에 자기 주자, 여든 야든 간에 대권 주자들이 부지런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별로 효과도 없고 자칫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하고 대권 행보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낫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들 설전을 좀 벌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봤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야기 잠시 짧게 해보면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연장 두 의견 차이는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이 정권 교체 여론을 좀 앞선 상태입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때만 해도 보수 측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수층 지지층이 더 결집돼서 더 상승 곡선을 흐리고 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야권이 좀 더 그것을 계기로 결집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지표입니다. 다만 이 지표는 것은 주초에는 보통 보면 리얼미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갤럽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상당 부분 출렁출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적지 않았던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윤 대통령의 어떤 석방을 통한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 총동원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있어서 민노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그 야권들이 결집하는 이런 상황이 아마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 같은데 예. 다만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결국 누가 국민 앞으로 더 다가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여론조사의 흐름이 이어질 것인데 짧게 봐서는 만약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2심 판결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여론이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변수가 많아서 뭐 오랫동안 더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도층이 그동안 나무만 보다가 이제는 숲을 보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에 탄핵 과정에서는 절차 문제라든지 혹은 보수라든지 뭐 양측의 어떤 공방, 어떤 다툼 이런 부분들 미시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탄핵 인용은 불가피한 것 같다. 계엄은 여튼 불법성이 우연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중도층에서는 결론을 내려가면서 민주당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이 좀 실리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지지도나 국민 여러 가지 지지도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절기상 춘분을 사흘 앞두고 있는데요. 3월 중순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때아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네, 최고 4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차량이 고립되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과 들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산간 마을에서는 농사용 트랙터가 분주히 오가며 눈에 막힌 길을 뚫습니다. 주민들도 삽을 들고 눈을 치우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습설이라고 눈도 잘 안 치워지고 무겁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강릉의 한 산간마을입니다.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질 만큼 밭에 눈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굴착기로 치운 눈이 언덕처럼 쌓였고 인도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눈이 남아 있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을 대비해 등산용 스틱을 챙겨 출근하는 시민도 눈에 띕니다. 등산할 때 쓰는 건데 미끄럼 방지용으로 들고 나왔어요. 눈 쌓인 펜션 앞 도로에서는 차량 한 대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눈을 치워보지만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강원 고성에서는 폭설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380여 가구가 2시간 넘게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속초와 강릉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눈길에 고립되거나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일반 눈보다 2~3배 무거운 습설인 만큼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오늘 밤 10시를 기준으로 서울 등 경기 서부와 충남 북서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의 대설주의보 기록은 기상청에서 대설특보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1999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과 해안에서 돌풍과 우박 등 특이 기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측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미국의 상호 관세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민감 국가 목록에도 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조만간 또다시 방미길에 오를 예정인데 산 넘어 산격인 이 미국의 통상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산업이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핵이나 원자력,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 기관이나 연구소와의 정보 공유나 인적 교류에 제한이 생길 전망입니다. 특히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놓고 한미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 효력이 시작되는 건 다음 달 15일.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배제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이 올해만 벌써 3번째 방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과제는 비단 민감국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에 한국도 예외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관세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상호 관세를 기준점 삼아 나라별로 새로운 양자 협정에 나설 태세라 안 장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FTA가 크게 개정된 적이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FTA 전면 개정이나 대체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STR이 이야기한 게 뭐 예를 들면 무역 적자 문제, 뭐 농축산물, 뭐 검역, 그다음에 관련된 뭐 신약 뭐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한미 FTA 협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여서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훌쩍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계엄과 탄핵 블랙홀에 빠져 정상외교는 물론 고위급 채널 가동도 순탄치 않은 상황.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도 새까맣게 모를 정도로 한국 패싱이 심각하다는 지적 속에 자칫하다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그대로 무릎 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보다 0.6%포인트나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대미 무역 비중이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성장 전망을 각각 2.5%포인트 또 1.3%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OECD는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무역 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아진 무역 장벽과 지정학적 정책적 불확실성 증대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3.3%에서 석 달 만에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1%에서 무려 0.6%포인트 하향 조정한 1.5%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국내외 전망 기관 중 가장 낮은 1.5%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감소가 이제 명백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국내 경제 성장에도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GDP 성장률을 0.5%포인트에서 1.1%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 상품의 관세율 25%포인트 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두 나라는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멕시코는 성장률 전망이 2.5%포인트 뒷걸음질하며 올해 1.3% 마이너스 성장하고 내년에도 0.6%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캐나다도 올해 성장률이 1.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OECD는
미국은 관세율 인상 발효 등으로 성장이 둔화해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 2.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은 성장률 전망을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중국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 지원 강화로 상당 부분 상쇄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의 전제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였습니다. 이번 주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등록 마감이 이뤄지는데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상복구시키겠다며 내건 조건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입니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는 이달 27일,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21일을 시한으로 잡고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복귀하지 않으면 특례도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다만 전원 복귀가 한 명도 빠짐없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 수준이 몇 명인지에 대해선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등록자를 집단 제적하는 문제도 학칙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각 대학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에도 학생들은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교육부 또 정부와 협의한 총장, 학장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선결 조건 없이 의대 증원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로 석학단체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역시 의대생 3월 복귀를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전제로 삼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교수는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2,000명 증원 오류를 지적하는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대안 없는 반대로 1년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와 교수를 비난하며 헌신을 조롱하고 폄하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의료계가 똑같이 굴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군부대 안에서 임무를 마치고 착륙하던 정찰 무인기가 계류장에 있던 수리온 헬기를 들이받아 2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폭 사고에 이어 군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군 비행장 안에서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당국이 출동한 모습도 보입니다. 정찰용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해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1시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헬기와 드론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사고는 무인기가 임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착륙한 뒤 이동하던 중에 계류장에 있던 국산 수리온 헬기를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무인기는 이스라엘산 정찰 무인기 헤론으로 접경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폭 16m 정도의 비교적 큰 무인기인데 수리온 헬기와 무인기의 도입 당시 가격을 합하면 200여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무인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다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추락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GPS 교란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무인기의 오작동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군 오폭 사고에 이어 10여일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크게 오르면서 비강남권까지 상승세가 번지자 금융당국이 대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신고 기한이 아직 남은 만큼 거래량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강남권에서 거래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 직후에 이런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집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강남 4구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강남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비강남권의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좀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로. 실제로 대표적인 약세 지역으로 꼽혀온 노원, 도봉, 강북구와 금천, 관악, 구로구까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불쏘시개 역할하는 건 맞고요. 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다시 한번 규제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 재추진을 경고하며 급한 불구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집값 상승 기대감이 주택시장 전반으로 퍼져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규 대출 추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해 주간 단위로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도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선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유독 증권 발행이 급증했고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발행액이 최근 2년 새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신용등급 하락과 그 이후 기업회생 신청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ABSTB, 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액이 지난해 유독 급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증권 주관사 신영증권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행액이 1년 전보다 30%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이라 할 지난해 11월부터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해 지난달엔 최근 2년 새 최대인 1,5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금 사정이 안 좋아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그랬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등급 하락과 그 이후 기업회생 신청을 내다본 결정이었다면 불안전 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재무 위기를 숨긴 채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대량 판매한 후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가 현재현 회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지난달 25일에야 처음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 발행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채권의 전액 변제를 목표로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 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더 진전된 게 없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것은 채권자들하고 채무자 회사랑 법원이 함께 협의해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믿기로는 모든 채권자들, 상거래 채권자는 당연하고 근로자들 당연하고 금융채권자들, 아까 그 매입층 유동화 채권집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변제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피해자들은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카드 대금을 기초로 증권이 발행된 만큼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조속한 변제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구체적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포함한 대형 사모펀드 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운용자산 규모 상위 30개 대형 사모펀드에 조직도와 연락처, 펀드 관련 내역 등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MBK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금감원이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구조개혁을 다루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연금개혁 논의가 좌초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여야가 국민연금에 내는 돈, 소득 대체율 43%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이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또 수용하고 환영하겠다는. 하지만 주말을 거치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가 실무협의 회동조차 하지 못했는데 쟁점으로 떠오른 건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인구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와 같이 구조적 개혁은 별도 특위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고수해왔던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없다면 내는 돈, 받는 돈 비율인 모수 개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위 구성은 모수 개혁 다음에 논의할 문제라며 반발한 겁니다. 특위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느냐를 두고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연금 문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데다 특위 구성에서 야권이 수적 우세에 있다는 여당과 위원장이 여당 몫이기에 합의 처리 문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주도권 싸움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신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뭔 하나를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고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내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한 만큼 큰 틀에서의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미뤄질 경우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연금개혁 동력이 사그라들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수현이 출연한 예능과 광고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론 씨 유족은 허위 사실로 고인을 힘들게 했던 연예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수현 소속사와 김세론 유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소속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연애 편지 등을 근거로 인정 뒤 사과하라는 입장입니다. 둘째, 고인에 대한 7억 채무 압박. 김수현 소속사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게 배임을 피하기 위한 절차상 조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소속사가 2차례나 보냈고 김수현 주연 드라마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을 언급한 협박성 내용까지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공방 속에서 김수현이 출연한 예능과 광고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제작진이 직접 입장을 내 향후 김수현의 출연분을 최대한 편집하겠다고 사과했고 김수현이 모델인 뷰티 브랜드도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세론 유족은 생전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는 연예 유튜버 이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그 점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족 측은 이 허위 사실을 입증하려고 과거 사생활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외엔 기댈 곳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유가족이 사실상 사이버 해커인 연예 유튜버의 단죄를 촉구했지만 또 다른 사이버 해커에 의존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3월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고 김세론에 보낸 채무 관련 2차 내용 증명에 고인의 사진 게시를 언급하며 앞으로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문서를 보면 김수현 소속사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3월 25일 고 김세론에게 채무 변제 관련 법률 대리인 안내 및 영업 관련 당부의 건이란 2차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대리인 측은 당시 김수현이 드라마 출연 중인 관계로 사진을 올린
벌인 행위가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소속사뿐 아니라 관계자의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채무 변제는 배우 개인이 아니라 회사 소관의 업무인 만큼 배우에게 연락하는 걸 삼가고 변호사에게 연락달라고 요청하며 채무 변제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알렸습니다.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연예계 인고 부부들의 파경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서 배우로 알려진 이시영 씨가 결혼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강내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배우 이시영 씨는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배운 복싱으로 아마추어 대회에 출연해 우승하는 등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7년 결혼도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외식 사업 성공으로 리틀 백종원으로 불린 사업가 조모 씨와 9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한 겁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이시영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공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을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에 입학시킨 사실을 알려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고 부부로 알려졌던 이시영 씨 부부의 충격적인 파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시영 씨 부부는 올 초 서울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는 이뤄진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 8년 만입니다. 이시영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구체적인 결별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예계에는 이전에도 황정음, 이영돈, 최민환, 율희, 최동석, 박지윤 등 인고 부부로 알려진 커플들의 갑작스러운 결별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YTN 스타 강내리입니다. 다음 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가수 이미자의 고별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고 공연기획사 쇼당 ENT가 밝혔습니다. 이미자의 마지막 무대를 보려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난주 추가 오픈된 좌석까지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미자가 전통가요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 준비한 공연으로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 등이 무대에 함께 오릅니다. 제주에서 난민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뒤쫓으며 인상착의와 도주로 등을 알려줘 검거에 도움이 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에서 역주행하는 은색 승용차. 갑자기 정주행 방향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흰색 차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피해자는 달아나는 가해 차량을 1km가량 뒤쫓습니다. 멈추지 않길래 제가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골목길이랑 좀 인적 드문 곳이어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112에 신고를 했고, 달아나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붕 떴다가 멈추더니 운전자 A씨가 내려 뒤쫓아온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제 쪽으로 막 걸어오면서 손에 뭐 들고 있고 슬리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리퍼 들고 있고 제 쪽으로 막 총 쏘는 신용하면서 계속 걸어왔거든요. 피해자가 정확한 인상착의와 도주로를 경찰에 알려줘 바닷가 쪽으로 달아난 A씨를 사고 20여 분 만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3km 떨어진 이곳 해안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수단 출신의 난민으로 지난 2019년 제주에 왔고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을 소지했다가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어긴 부분은 그 출입국관리법 위반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출입국 당국은 최종 판결을 보고 강제 퇴거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상봉동에서 SUV와 충돌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에 치인 70대 여성 보행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직 의식 불명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20대 구급차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박 장관 측의 답변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양측 변론도 이어질 예정인데 국회 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는지 의심된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사유도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신속히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피고인 20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원 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을 강제로 여는 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2달 만에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오늘 피고인 20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일과 14일 재판이 시작된 25명과 마찬가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법원에 진입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 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개방된 후문으로 앞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시위대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주거 침입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릴레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오는 19일과 26일 또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0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9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글 177건을 포착해 이 가운데 글 28건을 작성한 25명을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2심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보석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 대표는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화요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좋은 기회가 왔다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주말 사이 많은 일들이 진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인 18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전쟁을 끝낼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른바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영토와 발전소들이 협상에 초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발전소는 러시아 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We're already talking about that, dividing up certain assets. Yeah, and they've been working on that.
이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차단과 함께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등 동부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미래안보 보장을 맞바꾸는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차관 역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유지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회원국들의 거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종전을 경계하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지난 15일 화상회의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군 수뇌부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에 대비한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그동안 해커 조직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 뉴스와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아크햄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1억 4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13,562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19만 8,109 BTC를 보유한 미국과 6만 1,245 BTC를 보유한 영국에 이어서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눈표범 무리가 파키스탄 산맥에서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 13일 파키스탄 북부 카라코람 산맥에서 4마리의 눈표범이 눈 속을 헤치고 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현지 야생동물 관리인은 일주일 동안 눈표범 무리의 발자국을 추적한 끝에 운 좋게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본선 조기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이번 달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소집됐습니다. 최근 절정의 골감각을 보인 오현규와 주민규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활약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아루소 코치의 활발한 지도 속에 선수들도 목소리를 높여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합니다. 꽃샘 추위가 찾아왔지만 선수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달굽니다. 오만 요르단과의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다시 뭉친 홍명보호. 손흥민과 이강인 등 유럽파를 제외한 17명이 먼저 손발을 맞췄습니다. 무엇보다 큰 관심은 최근 소속 리그에서 잇따라 골맛을 본 주민규와 오현규 등 최전방 공격진입니다. 대표팀 최고령 주민규는 K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만개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고 벨기에 리그 행크의 오현규도 소집 직전 경기에서 시즌 10호 골을 기록하며 홍명보 감독을 웃음 짓게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좀 더 나이가 많고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 뒷공간 있을 때 제가 좀 더 뭔가 좀 더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장점이 있지 않나. 네. 경고 누적 등을 이유로 기존보다 많은 28명을 소집했지만 홍명보호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비의 중심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합류가 불발됐고 황희찬과 황인범, 조현우 등 주축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 물오른 골 감각을 보이는 두 선수에 거는 기대감이 더 커진 이유입니다. 지금 어떤 선수가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20일 오만, 25일 요르단전에서 모두 승리하면 월드컵 11회 연속 본선 진출에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홍명보호의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KBO 리그 삼성과의 시범 경기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1회 말 선두타자 김태현이 새 구장 공식 경기 첫 홈런을 기록한 한화는 4회 하주석과 최인호의 타점으로 2점을 더 뽑으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시범 경기 5연승을 거둔 한화는 2위로 올라섰고 3연패를 당한 삼성은 9위에 자리했습니다. KT는 두산을 상대로 장단 12안타를 몰아치며 시범 경기 6승 1패를 기록해 시범 경기 최소 공동 1위를 획정했습니다. LG는 선발 에르난데스가 6회 투아웃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NC를 3대0으로 물리쳤고 키움도 선발 김윤아가 5회까지 1실점으로 잘 던지고 박주홍이 솔로포를 터뜨려 롯데에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개막전 예매가 지난 시즌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매 서비스 업체 NHN링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기준 티켓링크 동시 접촉자 수가 약 20만 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개막 첫날 티켓링크 동시 접속자 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2년 연속 1,000만 관중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강수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눈발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오늘 서울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앞으로 눈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늘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많게는 10에서 15cm 이상,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 지역에도 최고 40cm가 넘는 눈폭탄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은 시간당 최고 10cm 이상의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서 시간당 최고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눈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인데요. 현재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이 만들어지기 쉽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